푸른 자연과 다양한 생명이 조화를 이뤄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 그러나 기후 위기 속 생존을 위협받는 지구의 생명들. 이제 현실로 다가온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지속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BTN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환경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걷잡을 수 없이 폭염, 폭우, 폭설에 대형 산불까지 알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인류마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최전성기로 꼽히는 21세기에 과연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이 모든 재앙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지금처럼 생활을 해도 되는 걸까요? BTN 특집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정신이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고 세상 모든 생명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위기의 지구, 탄소의 누명, 그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주인공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으로 있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선발한 무료 환경 인플루언서 분들 오늘 오셨는데 지구시민연합의 홍다경 청년팀장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희 가족부터 함께 저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국을 사랑하고 사찰 음식을 사랑하는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말 많은 벨기에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찰 음식 사랑하고 환경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자, 환경부에서 선발한 역시 환경 인플루언서십니다. 환경 콘텐츠 전문가신데 무려 전 우주적으로 우주웍스와 우주북스를 대표하는 박현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10년 넘게 언론사와 방송사에 속한 기자로서 활동을 했고 현재는 독립을 프리랜서 기자이자 그리고 칼럼니스트. 대단한 우리 지구 환경 지킴이 분들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기후 위기라는 말씀도 드렸고 자칫하다간 인류도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극한의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 문제 때문에 미래를 암울하게 여기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후 우울증 또 기후 불안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큰형님 유정길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환경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기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여기 좀 컵이 있어요. 네. 컵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씩 밀어요. 그래서 책상 끝까지 가져갑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복구시킬 수 있죠. 충분히 복구시킬 수가 있는데 좀 더 계속 밀다 보면 어느 순간엔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깨지고 물이 엎지를 때가 올 텐데 바로 그 시점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심각해진 기후 문제를 갖다 회복시키고 복원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넘어서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복원할 수 없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나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티핑 포인트가 1.5도입니다. 근데 지구 평균 기온이 현재 한 14도가량이 되고요. 한 200년, 300년 동안 산업화 이후에 산업화란 말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삽과 근육의 힘으로 땅을 개간했는데
산업화 위에는 다 화석연료 있죠. 석유사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자연을 개조하다 보니까 자연을 개조하는 힘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속도도 빨라지게 된 거. 그러니까 훨씬 더 급속도로 황폐화되면서 이렇게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지금 그 이후에 1.1도가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1.5도가 상승하면 아까 그 티핑 포인트가 오기 때문에 그 0.4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1.5도를 갖다가 상승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큰 과제인데 과연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비장하지만 실천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줄리안 선생님이나 같이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그 티핑 포인트에서 멈춰야지 이제 더 나가면 그야말로 이제 떨어지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 난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기에 서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탄소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지가 마치 이 기후 위기 혹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박 대표님?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자면 탄소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마 학창 시절에 떠올려보면 주기율표라는 걸 봤겠죠. 네. 14조 2기입니다. 원자 번호로는 6번이에요. 오셨어요?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탄소가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기물이라는 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기물이라는 것을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물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기타 등등 이 모든 게 유기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우리한테 아주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게 네. 맞고요.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누명을 쓸까? 그럼 온실효과, 온실가스 이야기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실효과는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 그 효과를 유발하는 게 온실가스입니다. 이 온실가스에서는 도쿄 의정사가 6종의 가스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지분이 높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기체 중에 이제 존재하는 탄소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원인이 탄소이네? 라고 해서 누명을 쓰게 된 건데 자 여기서 개입한 게 인간이었습니다. 탄소는 항상 존재했었어요. 계속 순환을 하고 있었죠. 아주 적절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땅속에서 무언가를 캐냅니다. 그리고 그걸 태웁니다. 그게 석탄과 석유죠. 그러면서 급속도로 탄소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유지돼야 됐던 이 온실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속도를 타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됩니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지해야 될 1.5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1.5도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탄소, 기후변화 이거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 이게 IPCC죠. IPCC가 6, 7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발표해요. 이 보고서에서 5차 보고서에서 이 1.5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온도 상승을 1.5도로 마지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탄소 중립과 탄소 제로는 같은 말인데 탄소 제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배출된 산소만큼 탄소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거고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이게 205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게 요입니다. 지금까지 탄소 미니 특강을 그러니까요. 너무 박혜민 어려운 대표로부터 잘 질문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양소로 먹고 사는 소중한 그 탄소인데 결국 우리가 잘못 끌어내서 잘못 악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까지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뭐 OECD 국가도 30몇 개가 있고 유엔에 가입된 200개 넘는 나라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라는 닉네임이 불명예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 기후 악당이 이제 악마 같은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왜 악당이 붙었을까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갑자기 개도국에서 지금은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자료를 보니 한 해 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 정부 때 이제 석탄 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났었고
그리고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했지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건 최재천 교수님께서 예. 우리나라는 기후 바보다라고 하셨던 게 되게 귀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은 없는 거죠. 이제 항상 설계만 할 뿐 우리가 할 액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도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악당이 붙었지 않았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후 악당이 더 나쁜 건지 기후 바보가 더 나쁜 건지 악당은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바보는 너무 무지하가나 무관심하다는 느낌이라서 둘 다 안 되는 거죠. 둘 다 썩 좋지는 않죠.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후 악당과 기후 바보에서 벗어납시다. 네. 우리 줄리아님은 무려 EU의 기후행동 친선 대사이기도 하시고 환경에도 워낙 관심이 많으신데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주소. 지금 유럽 상황도 딱 좋지는 않죠. 사실 아까 대변인께서 이제 또 얘기했던 게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새 사실 이 단어가 잘 안 쓰는 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냥 무조건 더워질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얼마 전에 텍사스 주에서 갑자기 한파 오고 그러면서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상한 얘기도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 오히려 지구온난화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역사적인 홍수가 나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원래 살고 있는 벨기에 지역에서도 피해가 너무나 컸었고요. 그리고 요새 매년 이어가는 가뭄 문제도 너무 심각해서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까지 문제 생기다 보니까 이 식량위기까지 좀 이어가는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소한 키 하나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생태계에 가는 그 부담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우리가 약간 자연이라 생각하면 특히 막 자연 동물들 생각하면 사자, 기린 막 이런 동물 있잖아요. 이런 포유류 무게 다 합치면 우리 인간과 가축의 포유류의 무게보다 얼마 정도 비유하실 것 같으세요? 자연에 살고 있는 포유류와 그리고 우리 인간 플러스 인간이 가축하는 동물들까지 합치면 가축하는 동물에 닭도 포함되나요? 닭은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닭이 포유류 아니기 때문에 닭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몇십 배 높습니까? 지금은 96%가 인간과 관련된 그리고 이게 인간과 관련된 이제 가축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그리고 우리 고래, 돌고래, 막 기린 이런 거 다 합치면 4%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조류 같은 경우는 지금 71%가 닭, 조미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물론 기후위기도 문제 심각하지만 사실은 생태계에 미쳐가고 있는 우리 부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진짜로 약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맞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방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풀어볼 텐데 유정길 위원장님 탄소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탄소의 누명이란 말도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자, 지구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탄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거죠.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 탄소가 없으면 수소나 금성처럼 태양이 비치는 곳은 온도가 100도, 200도 올라가지만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은 영하 100도, 200도 오히려 낮아질 거예요. 근데 탄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를 골고루 펴주는 역할을 해서 아주 좋은 일인데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를테면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두껍게 입으면 우리 안에 체온이 밖으로 안 나가서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문제나 기후 위기 문제는 지구가 옷을 자꾸 두껍게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온도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름인데도 시원하게 입어야 되는데 두껍게 겨울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구가 그런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온난화와 기후 위기를 만들었던 65%가 탄소고요. 예. 그 다음에 약 한 17% 정도가 메탄가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한 100년, 200년 정도 머물러요. 근데 메탄가스는 한 12년밖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탄가스를 줄이면 금방 지구온난화의 효과를, 온난화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후환경 운동가들이 이 가축을 줄이면, 즉 육식을 줄이면 기후온난화 문제를 갖다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고기 없는 월요일, 그 다음에 한 끼 채식 이런 운동들을 벌이고
특히 불교에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찰 음식 같은 거라든가 오신채를 안 먹는 거라든가 고기를 안 먹는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이것 단지 불교적인 어떤 문화로서만이 아니라 이게 저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요즘에 호모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딜 가나 다 플라스틱 천지가 아니냐. 세상에 플라스틱으로 안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 대표님 책 쓴 것 중에 보니까 뭐 플라스틱 쓰레기 기록을 하다 보니 책이 됐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뭐예요? 좀 유사한 제목이긴 하지만 네, 일단 이거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줄여야 된다.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거짓말 조금 못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실감을 못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쓰레기 배출하고 내 눈앞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 인간은 경험의 동물이거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팀장님처럼 쓰레기산을 가봐야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하게 해주자라는 의지로 99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네. 9명의 사람들이 9일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완전히 기록하자. 그 다음에 그 기록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게 취지였고요. 그렇게 알게 된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왔고 그리고 이 중에는 내가 안 배출해도 될 만한 플라스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준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인터뷰집을 만들어서 나온 책이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 네. 라는 책입니다. 일기에 한 줄 같은데 제목이 됐어요. 제목만 말해도 막 숨이 차죠. 근데 저는 제가 섭외를 하면서 다양한 직군을 섭외를 했거든요. 다양한 직군을 섭외하고 나름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라든지 셀럽, 전문직 중에 방송에 나온 정도 유명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거를 인터뷰를 막상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정말 이런 사람들조차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라는 걸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거보다 더 쉽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쓰레기산을 전국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홍다경 팀장께서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끼셨는데 어땠어요? 일단 제일 이제 이슈 됐었던 게 2019년 3월 17일에 이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이 그 CNN 보도에 나오면서 이제 저도 고향이 대구라서 저희 어머니랑 경북 의성을 찾아갔다가 거기에 그 아파트 8층 높이를 쓰레기산을 보고 사실 되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좀 많이 놀라웠어요. 이런 소식은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비디오 영상 자료로 많이 봤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놀라웠고 좀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생활 폐기물 뿐만이 아니라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도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책 제목에서 나왔지만 특히 여러 그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 처리 문제 네.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아예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래요.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무슨 말이야? 라는 얘기를 진짜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그거는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으는 거고 이게 정말로 재활용이 되기까지 과정이 아주 많고 이 과정에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여기까지 가는 게 극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미신이다라는 게 2019년 8월에 영국 가디언즈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이때 이제 인용된 제목 그 논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은 9%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각 12%, 나머지 79%가 폐기된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수치였거든요. 분명히 집계 방식에 따라 일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 재활용은 안 된다고 보시면 플라스틱은 돼요. 안 썩잖아요. 안 썩죠. 맞아요. 플라스틱은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일회용 플라스틱 만드는데 5초가 걸려요. 예. 이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5분입니다. 이게 썩는데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려요. 500년도 아주 잘 썩는 애, 아주 좋은 조건에 있을 때예요. 나머지는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9% 재활용돼 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터뷰할 때도. 그래서 그 정신 전문의 양재웅 전문의가 그걸 듣고
이건 나한테 너무 충격적이다. 난 뭔가 속고 있는 기분이다. 하면서 막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지가 진짜 문제다. 무지가 이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자체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 이런 중요한 환경 이슈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시청자와 교류를 해야 심각성도 이해하고 또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축산업이 이제 공장식으로 대규모로 또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는 분들은 저렇게 잔인했어? 또 동물을 저렇게 학대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현실을 보고 나면 정말 육식하기 싫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우리 사찰 음식 애호가시고 채식을 아끼시는 우리 줄리아 님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비틀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틀즈 폴 마카트니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솔직히 되게 환경 쪽에서 많은 운동하셨고, 동물권도 많이 운동하셨는데, 그분 말했던 게 있었어요. 도축장의 벽이 유리였다면, 모든 사람이 다 채식주의자 됐을 거다라는 거를 했던 거죠. 솔직히, 저도 원래는 이제 채식하게 됐던 계기가 저 환경 때문에 시작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문제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런 영상 보기가 참 거려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렇죠? 안 보고 솔직히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가끔씩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채식 이제 결정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영상 좀 보게 됐는데 진짜로 공포 영화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을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윤리적인 부분도 문제고 동물에 대해서 또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더 와닿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는 것인 거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보면 거의 20% 가까이 사실은 축산업으로 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채소 한 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문제를 알고 조금 이제 솔직히 아침에 된장찌개 차돌박이 그다음에 또 김밥에 스팸 그리고 저녁 때도 바베큐 먹다가 또 야식으로 치킨 시키는 거요. 조금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고기 먹어왔다 하지만 솔직히 200년 전에 누가 이렇게 먹고 왔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줄리안이 시간을 넘나드시는데 세기적으로. 아니 근데 지금 줄줄이 이렇게 메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몰래 드시는 건 아니시죠? 절대로. 저는 지금 2년 차 완전히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런데 요새 또 채식 되게 맛있어졌거든요. 콩고기 옛날 같지는 않아요. 요새 콩고기도 너무 맛있고. 완전 맛있어요. 뭐 유럽에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비건 채식 연어를 먹었는데 제가 진짜로 섭을 불러서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속았었어요. 콩고기 또 비건 연어까지. 네, 맞아요. 요새 진짜 맛있기 때문에 요새는 더 이상 삶이 불편한 거 아니라 즐거우면서도 이제 환경까지 실천하고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좋은 영향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줄리아님 말씀 듣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육식을 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너무 큰 도움 됩니다. 솔직히 영국 같은 경우가 어떤 연구 나왔었는데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끼를 이제 채식으로 했다면 1,600만 대의 자동차를 뺏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진짜 이 작은 변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완전 바뀐다는 것이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서서히 바뀌게 됐었던 건데. 네, 자, 여러분 우리 줄리아님 말씀 듣고 뭐 고기 반찬 없으면 뭐 식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육식 아무리 애호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횟수를 줄여나가면 맞아요. 아까 뭐 자동차라든가 더 큰 걸 생각 안 해도 그만큼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맞아요. 잘 진짜 알겠습니다. 사찰 음식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찰 음식 너무나 좋아하고 요새 유럽에서 엄청 인기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찰 음식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으로 뭐가 밀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밀시게 되시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불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찰 음식도 종교에 상관없이 자주 애용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 네 분의 일상 생활에 이 환경 지킴이들 덕분에 그래도 지구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첫 방송인데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는 여러분들은 환경운동 실천하면서 어디까지 해보셨을까 이렇게 질문이 떠오르실 것 같아서 재밌네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영님, 유 위원장님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있고요. 면허증이 없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안 따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 궁금한데. 전 그것도 있고, 전 채식도 사실 한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저는 일단 불자라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운동 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 할 이유가 생기고 해서 더욱더 약간 좀 극단적으로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불교에서 방생이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방생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안적 방생으로 겨울에는 제두루미 먹이주기 방생. 제두루미가 그동안 먹이가 없어가지고 북쪽으로 날아갈 때 힘이 없는데 저희가 DMZ 이런 데다가 이제 벽실을 사다가 이제 뿌려주는 그런 방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 같은 봄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일반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수질 정화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나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벌레도 들어오죠. 곤충이 있죠. 새들도 들어오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거든요. 물도 정화시키죠. 동물도 살 수 있게 만든 터전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왕버드를 주로 심고 있는데 왕버드는 실제로 이렇게 버들게 날리지 않거든요. 큰 느티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버드나무 심는 활동들도 저희가 단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대선배님답게 정말 환경 실천,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현민 대표님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딱 기본적인 골자는 인류와 지구에 무해한 사람이 되자, 폐는 끼치지 말자 정도고요. 저희가 우주복수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저희와 함께하는 크루들에게 이런 사상에 항상 동조를 구하고 이야기를 퍼뜨리는 일을 많이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평가위원, 자문위원, 심의위원회 하고 있는데 그때 국가 사항의 평가를 할 때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어떤 큰 결함이 없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약간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런 것까지 체크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활은 여기까지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꼈던 중에 약간 충격을 느꼈던 게 영화 감독 김혜석 감독과 이한나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필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쓰레기들이 있어요. 세제랑 빨래 세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팀은 소벨이라는 나무 열매를 구해서 소벨. 네, 소벨을 통해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제 친한 동생 중에 파비앙이라는 방송인이 있는데 파비앙 같은 경우는 20년간 자전거를 탔다고 해요. 그래서 20년간 자전거를 탔다고? 근데 너는 방송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지금 서촌에 살고 있는데 홍대까지 가고 뭐 상암까지 갈 때도 좀 일찍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데 그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내가 20년간 자전거를 타지 않고 예를 들면 스쿠터나 어떤 자동차를 탔더라면 내가 배출한 탄소의 양이 수십 배, 수십만 배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터뷰하러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저는 가지고 있던 차를 처분했습니다. 네, 지금 뚜벅이가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마지막에 차 처분 얘기 안 들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남의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 전문가로서 네. 근데 꼬리에 아이돌들과도 뭐 멋진 캠페인을 벌이셨던데. 네. 저희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돌이 정말 글로벌로 파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Stars for Climate이라는 캠페인을 만들어서 한국의 아이돌 멤버 31명을 섭외해서 각자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듣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캠페인이 정말 그들의 팬들에게 퍼져나가서 굉장히 우리도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번지는 거 보고 네, 할 만큼 했다. 콘텐츠 전문가가 이렇게 해외 팬들한테까지 우리도 그러면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영어도 막 달리고 우리도 막 이런데 오빠들을 따라가겠어요. 막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 스타들, 셀럽들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자. 이거를 최대한 선하게 영향력을 발휘해보자라는 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콘텐츠 전문가로서 굉장히 메신저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하면 셀럽들도 좋고 셀럽들의 팬 그걸 바라보는 일반 또 지구인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줄리안 퀸타르트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뭐 제로 웨이스트 아마 어떤 사람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로 0, 웨이스트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뭐 0 쓰레기 나오는 거 불가능하긴 하지만 최대한 줄여보자에 대한 실천이긴 한데
그 원래 방송하면 아니면 뭐 드라마 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커피차를 되게 많이 보내거든요. 예. 그게 뭐 아마도 웬만한 연예인들이 커피차 사진을 올리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솔직히 커피차는 웬만하면 이제 일회용으로 이루어진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문제다라고 막 생각했던 거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되게 많은 활동하고 있는 알맹 상점이라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저한테 같이 한번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일회용 업다방이라는 것을 업다방.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채식으로 이제 우유도 안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 없이 다회용도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신 후에 다시 그 컵들 이제 회수해서 그거를 씻는 그런 이제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 기분 좋았고 그거 딱 하고 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주변 이제 연예인분들이 연락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연락 오더라고요. 아니 줄리안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활동들이 전파가 되고 그분들도 작지만 소중한 지킴이 활동들을 하실 것 같아요. 역시 진짜. 응원합니다. 젊은 분들은 플로깅이라고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홍 팀장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담배꽁초를 주워서 재활용하는 운동까지 하신다고? 네, 이제 요게 조금 재밌는 게 예전에 일본 도쿄올림픽 때 플로깅으로 비공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게. 이제 비공식 종목으로? 네. 근데 제가 재밌다. 그때 이제 나가서 예선전에서 1등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2018년부터 이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다니면서 아쉬웠던 건 쓰레기를 줍고 그냥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끝이에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내서 여기 참여했는데 쓰레기 주운 게 이 쓰레기가 자원으로 되면 얼마나 이 의미가 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가 서울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네, 저는 지역 특화로 해서 서울은 담배꽁초가 제일 많은 지역에 이제 가서 저희가 한 5kg 정도를 주워가지고 1시간 만에. 꽁초만? 네, 꽁초만. 무겁네요, 5kg. 네, 5kg 정도 주워서 이제 재활용 업체에 보냈어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담배꽁초를 가지고 SRF라는 고형 연료를 만들거든요. 이제 그거는 네, 실제로 난방이나 연료로 뗄 수 있어서 그걸 이제 연료화하는 작업을 지금 기술 개발을 하는 업체에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업체는 이제 꽁초만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꽁초만 수거하기가 지금 업체는 시간이 없고 예.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주워서 주면 너무 감사한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는 지금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주워서 또 업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1+1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지 같은 거 잘 깨끗하게 모으면 그래도 재활용한다고 들었는데 담배꽁초도 그렇게 네. 연료로 재탄생할 수도 있군요.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지킴이로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응원했다는 말씀 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도 당장 일상생활에서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막 샘솟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연인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일회용 쓰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마음을 안 도와줘요. 배달 음식 많이 시키는데 예를 들면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에 스티로폼이 막 오거든요. 엄청 오죠. 이런 거를 나 혼자만 다짐해서 될 문제인지 우리 사회가 조금 인식도 바뀌고 그래서 전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역시 선배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쓰레기 문제는 보통 5R, 7R 이런 말이 있어요. 5R, 7R. 7R. 그래서 일단 보통 리사이클은 다 아시잖아요. 분리수거 잘하는 거. 그다음에 리유즈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페어 해가지고 수리해서 쓰는 거. 일단 최대한 버릴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리듀스라고 해서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분리수거 자체는 이게 환경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러트라고 해서 썩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앞에 리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거절하기. 거절하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건 아예 거절하고 안 사고 안 버리고 그다음에 아예 구입 안 하고 식당 같은 데서 할 때도 그 거절하는 건데 이 거절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목소리로 거절해야 됩니다. 쭈삣쭈삣하면 안 되고요. 난 이건 안 씁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듣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 가게 주인도 이런 약간 이상한 사람도 있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대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옛날 그 사람 생각이 나서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거절한다.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 근데 한국에서 참 문제가 제가 반찬도 가끔씩 딱 떨어졌을 때 막 각도기 딱 2개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한테 어머니 2개만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5개 줘요. 한국 같은 경우 아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새 2개 먹고 싶으면 하는 개만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refuse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독장 프로필 있잖아요. 저희 사용하고 있는 그 카카 그거 거기 딱 보면 선물에 X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저기 사람들이 이제 그 저를 생각해서 선물한 게 아니라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 이제 낼 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4년 동안 생일 선물 대신 어디 단체에서 기부해 달라고 그거를 이제 요새 해외적으로 또 많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의금 대신 또 이제 기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마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 유 선배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다경 팀장님도 네. 저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도 막 이거 안 사고 싶고 포장재 이거 안 뜯고 싶고 포장재 보기 싫은데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 그런 뭐 포장재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무색 페트병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근데 이제 이게 뭐 정책 때문에 지금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거든요. 차량용에 넣는 워셔액도 무색 페트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식품이랑 식품용이 그 구분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이제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나서서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환경 생각하는 그런 머리는 네 분이 더 뭐 여러 공무원들도 있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민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더 창의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책적으로 꼭 강제할 부분은 강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현민 대표님. 세 분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가장 할 수 있는 일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지를 탈출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모든 일을 시작하려면 알아야 돼요. 일단 아는 게 환경에 대해 어떤 게 위하고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실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는 방법이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가 됐던 책이 됐던 강연이 됐던 어떤 논문이 됐던 아니면 우리 방송이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습득을 해야 그걸 인지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운동가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환경운동가 되셨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콘텐츠 업자예요. 그러면 콘텐츠에 관련돼서 내가 환경과 관련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이런 걸 체크하는데 좀 민감하게 반응하자라는 것들이라면 그걸 하면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만 해나가면 솔직히 저희의 꿈은 환경운동가가 전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환경을 지켜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운동가가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자. 이게 저의 두 번째 롤입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 지구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다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피해를 보는 세대가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후배 세대, 특히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아이들에게까지 미칠 걸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 선배님 운동해 오시면서 이제 후배 세대도 있고 운동 후배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후세들이 여러분만큼 잘 살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일종의 어떤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손자들, 증손자, 고손자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배출했던 쓰레기라든가 오염물질을 갖다 처리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야 되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지구 위기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안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는다. 예. 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볼 때도 우리가 죄업을 지은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후세들한테 또 약한 생명들한테 다 미루고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 일단 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또 다음 생에 또 우리가 태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염시키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로 우리 손자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이걸 보시고 있는 이 나이드 신문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 이제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큰 원을 세우시고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 갑자기 희망이 어떻게 되냐. 네, 선배님 존경합니다. 네. 네, 후배로서. 한때 표어 중에 우리 지구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곳이다. 그렇죠. 그런 참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왔던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선배님 말씀 듣고 우리 앞날이 창창한 우리 청년 젊은이 분들은 후배들한테 네. 같은 동기 세대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아이들과 후배들에게 잘 물러주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박 대표님. 저의 차례인가요? 네. 일단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2020년대, 203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전혀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 마시는 커피, 먹는 옥수수 이런 것들도 다 기후변화로 인해 없어진다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사실 그들은 어떤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생길 텐데 미안해야죠. 굉장히 왜냐면 그걸 우리가 다 뺏은 거거든요.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부채감을 가지고 이미 땡겨 쓴 거에 대해서 부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굳이 우리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IPCC가 6차 보고서를 3월 20일 날 밤에 스위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에서 뭐가 변화가 생겼냐면 5차 보고서에서는 1.5도의 기준을 2050년으로 잡아놨었는데 이걸 10년 앞당겼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상태면은 2040년에 1.5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표기를 했고요. 세기 말 2100년이 왔을 때 3.2도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40년까지는 일단은 모두가 있을 거잖아요. 이거 우리의 일이에요. 다음 세대의 일도 아니고 당장 지금 우리 자신들의 얘기라서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시급한 우리들의 절박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줄리아님. 아니 아까 그 얘기하셨던 IPCC 있잖아요. 네. 첫 보고서가 88년도인데 제가 87년생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다음 세대가 진짜 우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약간 벌써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미 많은 영향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지금 뭐 공기 오염으로 지금 매년 890만 명이 사망하고 있대요. 그 공기 오염 때문에만 봤을 때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루빨리 조금 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의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천이 생각보다 우리 눈앞에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영향이 커요.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 더 많아지고 우리 이런 얘기 더 많아져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늦추자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홍 팀장님. 네, 저는 제 이제 사촌 동생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마스크를 끼고 아이들 얼굴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활동가 청년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20대인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 끼고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고 친구 얼굴도 모르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후 바보가 아니라 좀 기후 천재로 나가서 K-팝까지 연관돼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BTS는 이미 나아갔잖아요. 마지막 말씀 기후 천재. 꼭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 힘들지 일단 시작만 잘 해놓으면 다음 단계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나부터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실천하는 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지구 지킴이가 되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얘기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BTN 특집 생명종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